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반문재인 케어 특집으로 평소에 낭만 의사 코너를 같이 하시던 김성진 원장님과 또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셔서 이 문재인 케어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척척병원의 이슬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13, 14일 날 이 의사협회에서 전면 파업을 하든 휴진을 하든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4월 27일이죠. 네. 예, 그 방안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의사협회 투쟁 방안이 결정이 되었어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무리한 사이비 포퓰리즘에 대한 이 투쟁에 지금 전국에서 각종 이해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의사분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안티 문재인 케어 투쟁 특집을 좀 여러분들 두 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아 원장님.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요 며칠 전부터 나왔죠. 동아일보에 보면요. 네.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문재인 케어 비급여 22%이 건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특집 보도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하면 전면급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비급여 22%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면 그럼 국민들 앞에서는 전면급여 해준다고 정권이 사기를 치고 실제로는 이 전면급여가 안 되는 쪽으로 비급여가 상당수 남아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전면 급여화를 한다고 그러긴 했지만 예.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은 점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 전면 급여화의 또 다른 의미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화한 것 중에 예. 급여화할 것 중에 일부를 비급여를 전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22%인지 40%인지 지금 금액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예. 의사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예. 그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이 마치 전면급여, 그러니까 전면 의료보험이 적용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정권이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김 원장님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정부가 일부만 그냥 의료보험을 더 적용해 주겠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상당한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지금 현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국민들 앞에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의사들이 그냥 내용을 잘못 알고 투쟁을 하는 거나 자신들의 그냥 집단 이익 때문에 투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켰을까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5월달인가 그랬죠. 6월달인가. 예. 이제 엠바고를 요구해서 이제 예. 8월달에 발표를 한 그런 예. 사태가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는데요. 예. 맨 처음에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다. 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죠.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하나만 하는데 그게 어떤 대책 없이 현실화될 경우, 급여가 될 경우 그냥 모든 하지정맥류를 하는 외과, 흉부외과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 현실의 벽도 느끼고 예.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이게 무리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사협회 결과가 이제 조기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자기들도 지금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전문가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지금 뭐 평균 인상률 정도만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누적되어 있는 그동안의 흑자, 그러니까 이 보험공단에 적립금만 가지고 쓰면 실제로는 뭐 3, 4조 안팎의 이런 추가 비용만 더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어 가다 보니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는요, 8월 달에 문재인 케어 발표할 때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미용하고 성형하고 이런 솔직히 무슨 의료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것만 빼고는 모두 보험을 적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당장 라식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안경이 있으니 굳이 꼭 라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도수 체조부터 하지 정맥류 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빼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하고 있으니 어쨌든 지금 정부가 상당히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처음에 전면급여화라는 용어를 들이댄 것이 정부 측의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을 급여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행해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전에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그 1인당 1만 원만 더 내면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정책도 예전 민주당에서 끌고 왔었습니다. 근데 완전 허구죠. 그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실손보험에서 국민 1인당 내는 보험료가 대략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보장이 잘 안 되는 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만 원을 내면 더 된다고 했던 과장된 이야기처럼 이번 전면급여화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 포장만 거대하지 않은가. 그러다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한 의사들의 지적에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논란의 핵심에서 그 예비급여, 이제 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 전문적인 용어에 한국 분들이 많이 약해요. 좀 공부하고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알려고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마치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대략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또 언론이나 이해 당사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압력을 놓고 이 로비를 하니까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의사협회와 예비급여를 가지고 겨루고 있다. 이 쉽게 이 예비급여를 가지고 지금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급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비급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당장 지금 자기들이 급여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 비급여하는 거를 급여의 규제로 삭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급여의 항목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그 중에 20%만 정부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80%는 본인이 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급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사들의 자유로운 비급여의 가격을 자기들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는 급여, 적용 안 되는 거는 비급여인데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이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비급여를 예비급여 안에 넣어놓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20%만 부담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의사들이 예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20%만 줘놓고 나머지는 의사들이 차라리 뭐 덮어 쓰든지 안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더 너네들이 받든지 알아서 하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0% 80%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삭감의 칼을 정부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올바른 의료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지출해 놓고 그게 무슨 과잉 진료를 권유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봤을 때 판단이 되면 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 부분을 안 주고 삭감시키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변호사 같은 비용에 있어가지고 뭐 성공보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뭐 10억까지 돼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권익위원회에 한번 권익
대해서 제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답이 웃겨요.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국가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장 경제가 변호사 비용만 포함되고 다른 부동산 수수료, 택시비, 의료비, 우리나라의 모든 비용은 다 철저한 국가의 규제가 있고 그나마 의사들이 비급여를 통해서 겨우겨우 수익을 보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제를 하겠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생색은 자신들이 전면급여를 줄 것처럼 쇼를 하고 그것도 전면급여가 아니라 22%가 빠진다고 자기들 입으로 실토하지만은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비급여인 부분들을 급여처럼 이 치료하게끔 해놓고는 나중에 돈을 이제 사후정산해서 줄 때 다 안 주고 자신들이 봤을 때 과잉 진료를 권유했거나 또 이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청구해서 돈을 많이 챙기려면 그건 또 까서 실제로 얼마로 정산할지는 모르는 걸 감수하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이 의사가 지금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상품을 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급여에 들어오는 거는 실제로 물건을 팔고 그 환자가 낸 비용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아요. 예, 급여되는 부분을 받아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물건값이 완성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비급여라는 거는 지금 급여에 포함 안 돼서 환자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을 급여에 포함되는 것처럼 해서 일부만 환자가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처럼 내고 나머지 의사들이 받아야 될 이런 어떤 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은 다 안 주고 자신들이 심사해서 일부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크죠, 그죠? 네. 그러면 물건을 파는데 이 내 물건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 물건을 판다라는 것은 이건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가격보다는 후불제라는 게 문제입니다. 후불제인데다가 마음에 안 들어? 돈을 안 줄 거야 그러면 환자가 냈던 돈까지 다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냈던 것까지도 내줘야 돼. 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의사들이 일부 그걸 알고 있는 의사들이 더 많이 반발하는 이유는 국가는 20%밖에 안 내고 국민은 80%나 냈는데 만약에 삭감을 당하게 되면 환자가 낸 80%까지 의사가 물어줘야 됩니다. 안 물어주면 청구해서 나온 금액,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만들어진 매출에서 빼줍니다. 통장으로 빼줍니다. 아니 그러면 20%밖에 지불 안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전면 의료급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양심이 있으니까 예비급여라고 이렇게 새로운 말을 지어낸 거죠. 이거 진짜 알면 알수록 사기인데 참 국민들이요 아무리 바쁘고 또 이런 복잡한 거는 싫고 남껏 생각하기 싫다 하더라도 이거 전부 병원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상복부 이제 복부 초음파 간이 안 좋거나 담낭이 안 좋거나 췌장이 안 좋았을 때 우리가 복부에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 규정이 애매한 것이 아프면 다 급여를 해줍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환자들이 몇 번이고 와서 할 수 있거든요. 반복해서 할 수 있겠죠. 반복해서 10번이고 20번. 초음파 10번.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몇십만 원. 나중에 당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의사한테도 뭐라 그럴 수도 있고 환자한테도 뭐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그게 겁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환자들이 이거 보험 된다는 거를 알고 왔으니까 저 배 아프거든요. 초음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전혀 환자들에게 권유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죠. 환자의 요구로 초음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보상 심리, 보험의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안 아프면 보험 안 해줘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럼 나 아프다 그러지 뭐 배 아파요 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싼 맛에 나가 네. 비싸던 걸 싼 네. 맛에 찍게 되니까. 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황장수 선생님이 제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하고 또 우리 김승진 회장님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초음파한 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병원에 가서 몇 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10번을 거예요. 하든 20번을 하든 정부나 또는 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이세라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협상장에 갔거든요. 복지부 신문에도 났는데
자기들이 우리들은 상복부 초음파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좀 연기를 해달라.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요구하니까 우선 6개월 시행을 해보자. 또 6개월 동안에는 삭감을 안 하겠다. 그 말에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6개월 뒤에는 삭감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만약에 비급여 항목 중에서 뭐 각종 비상 검사, 초음파나 MRI 같은 게 이제 급여 항목으로 되면 안 그러면 횟수 제한이 있던 게 횟수 제한이 없어지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의사들이 과잉 진로를 권유해서 돈을 이렇게 더 이렇게 벌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 과다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급증합니다. 크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의정협상 마지막 날 제가 우연치 않게 상복부 초음파 급여와 협의체라는 곳에서 4회 회의를 하면서 제발 비급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다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정협상 마지막 날에도 3번, 4번 반복해서 이걸 현실에서는 비급여로 남겨놓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갈등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좀 협상의 여지나 기간의 연장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단장, 복지부 쪽 단장이. 그래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한 10분 가졌는데 우리 느낌에 뭔가 좀 높은 데가 전화하고 온 것 같아요. 아마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에 그 무슨 뭐 이 비서관, 뭐 사회복지수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비서단계. 그런 기관에서 이걸 총지휘할 거고 일정을 정해가지고 군사작전처럼 그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하려 거라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하고의 대결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 3년쯤 논의하겠다. 논의 기간을 현행대로 하면서 이러면 되는데 이 정권이 그냥 국민들 앞에서 그냥 미용 성형만 빼놓고는 100% 전면 급여로 앞으로 어려보면 다 적용해 주겠다가 국민들한테 점수 받아가 지지율 올라가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뒤에 벌어질 문제 뒷감당들은 자신들이 그걸 갖다가 아니다고 하거나 이러면 문재인 정권이 마치 국민들한테 그 허위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될까봐 이제 마치 의사들한테 그냥 전면적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의사를 너무 우습게 반 거죠. 자, 그럼 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 제가 이 신장에 부정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원장님이 청진기 가지고 해보더만은 병원에 이렇게 예약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뭐 달고. 그래서 아이고 뭐 별일 없고 뭐 한 9분인가 뛰었어. 고생했습니다. 뭐 신장이 이상 없다 해서 기분 좋게 이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한 50 미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래 나옵니다. 예. 어? 그래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지금 전면 급여를 하겠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뭐 예비급여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수연이 80% 내고 50만 원에서 한 40만 원. 그게 예비급여로. 네. 야, 그럼 40만 원은 장나. 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나는 갈 때 가격 정보가 아무 정보도 없이 아니 원장님 이렇게 예약을 빨리 해줘. 그 비쌌어 내가 볼 때 별로 전화를 아니 그건 농담입니다. 근데 별로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뛰고 계산하려다 보니까 50만 원, 좀 세네. 그냥 이 정도였죠. 예. 근데 이것도 보면서 그걸 50만 원을 40만 원이라 한다고 야, 내가 참 의료보험 적용 이 전면 급여가 돼서 이렇게 싸졌구나 생각해서 이것들을 뭐 전면 급여한다더면 이거 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크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정권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가는가. 사실은 이게 의료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함부로 손댈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옛날에 클린턴 정부 때부터 얼마나 이걸 개혁하려고 문제가 많았고 오바마, 예. 또 트럼프. 그 트럼프는 아예 다시 오바마 케어를 거의 다 뭐 완화시켰잖아요. 그 영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도, 뭐 그래서 세계 정부들이 다 골치 아파하는 게 이게 의료 복지 문제인데 이 정부에서 너무 국민의 환심을 살라고 쉽게 함부로 발표를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 의료계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아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근데 정부가 지금 이 다른 만약에 변호사의 수가를 제한해서 변호사 협회가 총 붙어서 싸움이 벌어지면 변호사들을 다루는 방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저는 의사들도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변호사한테 시집 갈래 무슨 뭐 자기 딸을 의사한테 시집 갈래 하면 의사한테 간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변호사 중에 뭐 박 굽는 사람 망한 변호사 의사들 망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가요? 기본 뭐 저기 이 사무실도 운영 못 해가지고 변호사 협회 비용도 못 내는 사람이 뭐 수두룩하다는. 엄살 부리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 저기 부익부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국민들이 사회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저렇게 손쉽게 다루면서 예를 들어서 병원 협회 무슨 대학 병원 뭐 병원 협회하고 개원의들하고 분열시키고 큰 병원하고 작은 의원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갖다가 디바이드 앤 룰 그러니까 분리 이렇게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간질시켜서 끌고 가고 또 의사협회 지도부를 갖다가 자신들이 그냥 가지고 놀듯이 움직이고 그리고 마치 지난번에 제가 아주 확을 띈 데는 그 뭡니까? 협상단을 구성하는데 예? 반반으로 해놓고는 또 나머지 반에다가 자기 편 반을 넣어서 정부에 쫓듯이 통하는 사람을 75%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대위 무슨 투쟁위원회 쪽은 25% 이렇게 협상단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의사협회에서도 덜컥 그걸 받는 걸 보고 예. 제가 그래서 이 의사협회가 벼락을 맞든지 안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다 했더만은 벼락을 맞아가지고 최대집 씨가 맞습니다. 원장이 됐죠. 네. 회장이 됐죠, 회장이. 많은 사람들이 최대집 대표가 의사협회 회장이 당선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저 역시도 최대집 대표를 지지했지만 실제로 당선될 수 있을까 마음을 굉장히 졸이면서 갔었는데 그게 약 6,600여 표인데 그게 바로 의사들의 바닥 민심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2000년에 했던 것과 그 이후에 몇 번 소소하게 있었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원장님, 이 최대집 원장님이 의사들 중에는 제가 볼 때 한 이 익스트라 오디너리.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평균적인 사고나 이런 어떤 행태에서는 극히 이 표본으로 보자면 저기 0.01%쯤에 가 있는 구석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이 의사협회 회장이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의사분들 전체 정서가 현재 이 의사협회 또 의사들의 이 상층 리더들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들의 불만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놀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일요일 날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의 학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 이제 제가 회장으로서 이렇게 세미나를 주재했는데 아침 일찍 이제 우리 최대집 회장께서 축하 인사말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축하 말을 하고 나서 80대 대선배 의사 선배께서 이제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집 회장, 우리 전체 의사들의 여망을 담아서 끝까지 이 문재인 케어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투쟁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적인 격려 말씀해가지고 우리가 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남녀노소 젊은 의사는 25세의 의사부터 또 나이 많은 90세까지 현역 의사가 있는 우리 다양한 계층의 우리 의사협회에서 80세가 넘는 대선배 의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흔히 이 뭐 독재 시대에 보면 과거에 80년대에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를 이길 것 같았는데 투표 날 보면 민심이 작용해가 야당이 막 이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와 비슷한 행태로 이 일반 의사분들의 이 분노가 폭발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그동안에 병원협회는 정부 쪽에 이렇게 조금 살살살 이렇게 굽히면서 정부가 병원협회를 가지고 노는 듯이 앞잡이로 자, 병원협회 관계자들 혹시 기분 나빠도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당신들은 앞잡이에요. 앞잡이라 그러지 다른 말로 부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빨도 시릴 건데 그래서 이 지금 개원의들이나 일반 의원분들이 입술이라 그러면 병원은 이빨인데 그 사람들이 마치 나중에 의원들 다 망하면 저거 병원만 박이 터져서 그냥 사람들로 그냥 퍼져날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요즘 이 사람들이 예비급여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우리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좀 급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어떻습니까? 그때
협상단에 우리 이사라 원장님하고 같이만은 그때 병원협회에 있는 관계자들을 제가 이해는 해요. 병원협회라는 게 경영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다 모여봤자 1000명도 안 됩니다. 1000명이면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정부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바로 압력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개원이들은 별로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죠. 그분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건 뭐 그분들한테 신뢰의 말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 뒤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끝까지 좀 싸워달라고요.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분들도 속마음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또 심지어 지금 그 옛날에 지나신 분 있잖아요. 저기 지금 높은 데 계신 분. 그거 뭐 이야기를 깨놓고 하죠. 뭐 김용익 교수 지금 의보공단 이사장이 되셨더만요. 저하고 옛날에 일을 오랫동안 엄청 많이 했죠. 그분은 공개적으로 이 400병상인가 300병상. 300병상 정도의 병원은 망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이하 병상은? 예. 그런 병원은 경쟁력이 없고 중간에 그러니까 중규모의 병원은 아예 망해버리고 아예 큰 병원만 있어야 된다 이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그 밑에 또 어떤 기자가 하는 분은 그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김용 교수인가 김용 교수 맞나요? 김윤 교수께서는 자기도 만약에 아프면 대학병원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인데. 알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300병상의 병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분들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300병상 정도 하려면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고정 투자 비용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또 매출은 대학병원에 하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이런 규모의 경제 밑에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한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거의 살인행위죠.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분이 2000년대에도 저렇게 의학 분업을 강행하시더만은 저분은 개인에 대한 어떤 배려, 낭만 있습니까 그분? 제가 뭐 있을 때 별로 낭만적으로 술을 한번 마신 때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막걸리 한잔 했습니까? 별로 뭐 그러진 않고 그냥 항상 일 이야기만 했던 걸로 생각이 나요. 저는 사실 어떤 협상이나 대화를 할 때 제일 근본적인 생각이 저 사람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봐요. 그리고 뭐 집세 같은 걸 못 내도 저도 옛날에 어려울 때 있었으니까 정말 어렵지 않을까 또 이해를 해주고 또 300병상 정도의 병원 또 개원이들 또 대학병원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또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또 환자가 죽은 또 환자 보호자의 또 입장 그런 걸 다 하나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은 전혀 없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좌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그래서 낭만이 필요한 겁니다. 낭만은 딴 거 아니거든요.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지금 말은 그분이 지금 보면 원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병원을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틀린 이야기가 뭡니까? 김용익 이사장이 엊그제 그 말을 했어요. TV에 나와서.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국과 비교하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이 상대 가치 점수라는 거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비교가 되는 일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저도 맹장 수술 비용이 행위별 수가라는 걸로 했을 때 한 30만 원 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가치 점수제라는 것을 들어가 봤더니 실제 수술을 한 외과 의사의 행위료, 맹장 수술 행위료는 27,000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3만 원. 수술에 대한 이 비용, 대가는요. 그런데 나머지 도와주는 인력들, 그걸 진료 비용이라고 하는데 도와주는 인력들에 대한 시간당 인건비가 세세하게 잘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냐? 분당 270원입니다. 그럼 대략 한 시간당 16,000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의사라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부려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방아쇠수지라는 용수지 수술, 방아쇠수지라고 손가락이 이렇게 딸깍딸깍하는 병이 예, 있어요. 굉장히 아파서 네. 이 고통받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찾아봤더니 7,500원 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7,500원 이요? 예, 그런데 한 시간에? 그 수술 행위료, 아, 행위 자체에. 행위 자체료가.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절개하면서 수술하는 것을 했고 네. 저는 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바늘 끝으로만 바늘만 넣어서 피부 절개 없이 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술을 제가 하면 12초뿐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걸 계산하면 54원이에요. 54원. 12초에 대한 부분. 예. 그렇게 계산하면 분당 270원이니까 12초로 계산하면 저는 54원짜리 수술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행위로 그렇게 계산하고. 행위료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런 수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 해주는 겁니까?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신기술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갖다가 이 상자에게 고통을 안 주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배려를 안 해서 신의료기술을 청구를 해도 신의료기술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거죠. 않아. 그러면 그렇게 좋은 수술을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입원도 안 시키고 바로 퇴원시키고 항생제도 안 쓰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수술을 해서는. 근데 다른 병원들은 쪄가지고 입 째기도 하고 예, 그럼 입원도 며칠 째이고, 시키고 전신 약도 마취도 넣고 막, 시키고 예, 항생제 약도 넣고. 주고 항생제도 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비급여라는 겁니다. 그 비급여를 가지고서 수익을 보충하는데 혹시 자료 화면이 있다면 7,500원짜리 수술 대신에 15만 원짜리 초음파를 하고 5만 원짜리 약을 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바라는 건 뭐냐? 현실적인 행위료, 의사의 행위료를 만들어 주기만 해도 오케이, 우리 비급여 안 할게. 전면 비급여 아니어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가 아니어도 우리 의사들이 알아서 아니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쓸데없이 왜 비급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들이 나서서 의사협회에서 나서서 자율권을 가지고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손가락 방아쇠 수술이라는 부분을 그냥 그 수술 한 건에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네. 그걸 뭐 낫게 하는 방법은 네. 무슨 째서 낫게 하든 네. 무슨 당신이 무슨 몇십 초 만에 낫게 하든 그건 당신 자유다. 그렇죠. 어차피 잘못되면 병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책임지죠. 부분이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들에게 짧은 시간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고 또 의사는 자신이 신기술을 이렇게 만드는 만큼 고민 끝에 연구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대가도 또 누리는 거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기계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이제 병원은 환자를 가지고 아주 질기게 오래 끌고 가면서 오래 치료하면서 결국은 이 과잉으로 진료하고 과잉으로 투입하면서 또 빨리 안 낫게 해가면서 그래서 차곡차곡 비용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된다 해서 결국은 환자는 환자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정부의 지출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실제로 환자에게는 더 좋지 않은 치료법이 이렇게 제공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하나가 종기 때문에 저한테 치료받은 일이 있는데 워낙 비만이어서 약 1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간. 근데 염증이 안 생기고 간단하게 치료를 해주면 뭐 일주일이면 다 낫는 거니까 저는 돈으로만 따지면 그 잘 안 낫는 환자가 좋은 거죠. 오래 와도 저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누구든 그 오래 오는 것보다는 빨리 치료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 이제 비급여라는 이익 수단도 없어지고 정상적인 치료도 못 한다면 그때부터는 의사들이 치료가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거겠죠. 그때부터는 경영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상식과 의료인의 양심과 쭉 내려오던 또 이 사회적인 또 일종의 의료인들만의 이 수준, 관습,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치료 방법들이 쭉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의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질질 끌어서 액수를 갖다가 늘려서 뭐 환자들이야 죽든가 말든가 정부 재정이야 출혈되든가 말든가 의사들은 하루짜리를 한 일주일짜리로 질 끌어서 내 수익을 보존해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빨리 낫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안 오는 환자가 좋은데 결국은 그것이 그런 치료를 점점 못하게 할 것이고 환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고통받는 시간을 늘려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원장님 영국이나 그 캐나다, 호주 저한테 그런 분들이 댓글을 엄청나게 보내요. 그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엄청난 치료 비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영국의 NHS죠. 국가의료보장제도. 예, 국가 의료보장. 몇 년 전에 표가 나온 게 있어요. 자, 이제 금년에는 MRI 대기 기간을 16주로 줄이자. 여러분들 16주면 4개월입니다. 우리나라는 MRI가 왔는데 16주가 되는다면은 아마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 근데 이런 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영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까 그 김용희 사단입니다. 예. 어떻게 좋은 거를 배워야죠. 물론 미국의 제도도 좋은 게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절묘하게 진짜 우리나라의 좋은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비급여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국의 장점과 영국의 장점을 절묘하게 해가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쫙 갈라가지고 더 욕심을 내가지고 망치려고. 이렇게 망치면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요. 이건 정말 파국이 옵니다. 파국이.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문재인 정권의 전신이 노무현 정권이고 지금 이 정권에서 의료 이 전면급여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 노무현 정권에서 의료 분야에서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데 그 10년 사이에 노무현 정권과 지금 문재인 정권 10년 사이에 사실상 이 실손보험이 그 사이에 거의 보편화됐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실손보험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손보험이 보편화되기 전에 건면급여를 한다고 하든가, 예? 그래야 될 건데 자신들은 그런 실손보험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도. 그러니까요. 노무현 정권이 의료보험의 부담을 실손보험으로 떠넘겨서 이 사보험으로 커버하자라는 계획을 청와대 의료보험 개선 TF에서 그걸 짜놓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보험회사 데리고요.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지금 아니라 하면요 천벌받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이거 거짓말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저하고 토론하면 내 30초 만에 입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놓고 실손보험이 이렇게 지금 많이 퍼져서 국민들이 1인당 세금 내듯이 집집마다 실손보험을 몇만 원씩, 10몇만 원씩 이렇게 내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게 지금 전면급여를 한다고 하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손보험할 때 김용희 씨가 관여했었나요? 정부의 의료보험 이 부분에서 노무현 쪽에 청와대 TF가 있으니까 어떤 행태로든 제가 봤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관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희 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실손보험은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건강보험으로 바꾸겠다는데 그 아끼는 비용이 1인당 10,000원입니다. 10,000원. 국가적으로 합치면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10,000원을 1인당 아끼기 위해서 1년에 한 달인가요? 한 달에 10,000원인가를 아끼기 위해서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나라 전체가 결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 황 소장님 실손보험 못 들었죠? 저는 안 들어주죠. 예. 어떤 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국가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인하고 30% 정도에 있는 진짜 힘든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몇 조의 10분의 1만의 돈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같이 실손보험도 안 들어주는 사람을 좀 예,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은 장애인 부모가 삭발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장애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침해 이런 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메디케이드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빈곤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정에 치매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끝입니다. 제가 아는 부모도 웨딩 사업을 하는 분인데 첫째가 장애인이었는데 발달장애. 근데 그때 모 대학병원에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두 번째 아기는 괜찮을 거였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기도 발달장애인이었어요. 발달장애를 키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을 안 져가지고 세계 경제 10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웨딩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분들이 부모님 2명하고 발달장애인 2명하고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이런 거를 커버해야 국가지. 뭐 지금 표 얻으려고 문재인 케어 운운하고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밤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 두 분이 지금 병원에 업무를 마치고 8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햄버거 하나 드시고 지금 이 시간 녹화하는 이 시간에 밤 9시 반입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이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다. 이런 건데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요. 정부가 지금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의사들이 저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저렇게 죽자 살자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속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요. 좌파들이요. 황장수 저 자식 맨날 사회적이 뭐 주장하는 척 하더니만 예사 편을 확실히 들고 자빠졌네. 저보고 이제 이럽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김용욱 교수도 알고 저 다 알고 이 정권에 황장수가 초창기에 의료보험 만드는데 깊숙이 관여해서 국민건강보험 설립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여 안 한 부분이 없어요. 심사평가부터 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지금 있는 이 균형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기적적인 균형을 의사들이 좀 손해를 보고, 예?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 만족하다고 느끼고, 이래서 의료보험을 기꺼이 또 내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균형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혁을 할 때는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런데 이 정권이 이 균형을 탁 깨트려 버리면 이제 이 균형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피해를 볼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의사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의료 소비자들이 된다. 국민들이 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국민들이 되냐? 자, 이게 지금 정권의 의사들이 이번에 저항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이세라 원장님 묻습니다. 저항을 안 하고, 정권의 이 전면급여라고, 사실 전면급여도 아니고 사기지만, 이게 적용이 되었을 때, 지금 앞으로 이 의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예산할 수는 없는데, 정부 측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3.2%씩 연간 10여 년간 평균을 해보니까 올렸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맞추겠다. 예. 근데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예. 7.3% 정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을 예. 가만히 둬도 연간 5천억이 펑크가 날 텐데 여기다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올리지 않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약 1년에 1조, 뭐 아주 작게 잡아도 1조고 많게 잡으면 3조 이상씩 누적해서 예.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고 예. 이미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예. 그냥 그대로 둬도 예. 7년 정도 뒤면 예. 건강보험료의 한계치, 예. 그 국민건강보험법 70 몇 조인가에 직장 의료보험은 8% 이상 내지 못한다. 건강보험료는 8% 이상 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6.4%입니다. 이제 한계 온 거죠. 예, 한계 와 있습니다.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그걸 더 받으려면. 예, 그걸 뭐 3.2%씩만 올린다 그래도 대략 7년이면 8%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앞당겨지고 아까 실손보험 얘기하셨는데 실손보험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이 업무론에 입각해서 의심을 하는 거는 지금 실손보험을 하는 그 민간 보험 회사들이 파는
대부분 재벌의 보험회사입니다. 이 보험회사라는 건 재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벌의 보험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보게 해주면서 이걸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얼마 전에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원전을 그렇게 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못 짓게 난리를 치더니만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태양광 해가지고 온 운동권 무슨 건달들이 전부 태양광 사업한다고 다 뛰어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탈원전하는 이유가 태양광을 전국적으로 사업 해먹게 하려고 한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면급여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는 펴었고 실제로는 이 국민들도 나중에 피해를 보고 의사도 죽어가고 거기에 이득은 지금 매년 어마어마하게 실손보험들이 지불해야 될 돈이 급여로 전면급여 안으로 들어가니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돈은 점점 확 낮아질 거 줄어들죠.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지금 맺고 있는 계약을 다시 전부 재조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6만 원 내는 사람한테 10,000원만 내라 할 것도 아니지 절대 안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럼 왜 정부가 실손보험부터 조정한 다음에 이걸 발표를 하지 않고 이걸 해놓고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알아서들 좀 선의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약간 처음에 이제 쇼 한다고요. 예. 실손보험사에 좀 내리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싹 들어갔죠. 싹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전혀 그 말에 대해서는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우리 의사의 뭐 고액 연봉이라는 이상한 소설을 하나 지어내가지고 우리를 매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한테 하나의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의 시스템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한번 수치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다른 OECD 선진 국가에서는 전체 국가 예산의 12%에서 15%가 의료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7%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절약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공장을 세울 수도 있고 국방부 예산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개발을 해서 이 시스템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여러 가지 또 저수가 같은 걸 잘 절묘하게 결합해서 이 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하세요. 그럼 이게 정말 미래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계가 부러워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항상 의료 문제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싱가포르에 이 주택 개발청이 있어가지고 집을 엄청나게 싸게 아파트를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기술을 개발해가 있어요. 노하우를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집값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공급을 해도 남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화돼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같은 병을 갖다가 하나의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엄청나게 적은 비용으로 그 이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특화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시스템은 공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이 병원의 이런 운영은 또 이 사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공성과 이런 어떤 사적인 이해가 서로가 이 몰두가 이렇게 서로가 뭐랄까 융합이 되면서 이런 게 나타났죠.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예. 한국 사람의 특유의 효율성이 발휘돼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병을 갖다가 완치를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저런 식으로 깨부수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지금 하나 이제 나온 이야기는 지금 한국 사회가 미래로 어떻게 가겠냐. 이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심각한 게 하나는 고령화고 초고령화, 하나는 개인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살다가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엄청난 의료 수요를 양산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요소지요. 초고령화가 진행되면 이 나이가 50, 60, 70, 80으로 갈수록 의료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 몸이 일찍 상하는 사람, 지금 50대 이 독신남이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2030년이 되면 의료 이 적자가 100조가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럼 2030년이 많이 남았냐? 12년 뒤에 1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이거를 알면서도 지금 별다른 효율적인 안이나 이런 걸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여보고 밀리면 그냥 그대로 가고 그리고 국민들은 전면급여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50만 원짜리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 실제로 뭐 5만 원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마치 성형 미용 빼놓고는 문재인 들어서 그냥 모든 의료
이 급여가 다 그냥 보험이 적용됐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 공공 의료에 대한 환상을 하나 깨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이 정부는 우리나라가 공공 의료는 자꾸 사적 의료가 너무 크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의료 환경이에요. 제가 병원에 닥터가 2명 있고 직원이 9명 있는데 요 정도의 규모를 공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제가 운영하는 비용의 10배 이상 됩니다. 인테리어 같은 것도 요번에 제가 인테리어를 하나 하려고 보는데 45평을 인테리어 하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회사는 견적이 1억 4천이 나왔어요. 근데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는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공으로 들어가면요 2억이 넘어갑니다. 하나의 물품이 들어올 때 우리 레이저 수술, 정맥내 레이저 수술할 때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단가하고 대학병원의 단가는 2~3배 차이가 나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못 깁니다. 네, 뒤로 다 부패로 모든 것이 공공화될 때는 이게 2~3배로 뻥튀기 되고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조달 가격이 다 있잖아요. 조달청에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맞습니다. 하는 거 안 사면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이게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면급여 해가지고 마치 이 동네 병원들을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박리담회로 이제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들만 재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란다 하고 몰릴 거고 그러면 큰 병원에는 결국은 장사진을 이룰 거고 그 몇 달씩 걸릴 거고 그러면 돈 있고 그다음에 이 좀 권력 있고 상류층은 병원에 가서 기다리겠습니까? 처음에는 백을 쓰다가 그것도 불편하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민영 그러니까 영리병원이 설립되면서 부자들을 위한 영리병원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서 그걸 하려고 계획을 다 써놨고 그 뒤에 이제 정권마다 그걸 들어주려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지금 제주도나 일부에 영리병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고급 의료 시장과 일반 허접한 싸구려 시장, 이 대중병원 시장으로 이걸 갖다 양분하는 거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막아야 된다고 했더니만 그 무슨 어떤 신문에서 황장수가 뭐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제목에 달아놨어요. 저 전번에 집회할 때 가서. 그래서 그게 어떤 건가 보니까 바이오 무슨 의학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런 놈들이 왜 나한테 황당한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제가 말하는 게 제일 아프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정부 시스템대로 이렇게 간다 하면 결국은 영국식 내셔널 헬스 서비스로 갈 거고. 지금도 많은 암 환자들이 대형 병원에 가서 사람 취급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대형 병원의 의사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환자하고 이야기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3분 이야기하고 바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환자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의 마음속에는 나를 좀 10분, 20분 진지하게 진료해주고 아픈데도 좀 어루만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의 고위 관료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아왔다면 성심성의껏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오로지 딱 한 곳, 정치인들, 정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욕은 의사가 먹는 제도가 지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뭔가 원인을 찾고 시스템을 막아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공공의료니까 국가에서 중환자실 가져가고 중증외상센터 가져가고 신생아 중환자실 가져가라. 국가가 맡아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이런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증외상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신생아 중환자실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할 때마다 연간 5천만 원씩 적자를 내는 인큐베이터를 왜 민간에서
적자를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사들이 시간 들여 노동 들여 잠 못 자가면서 신생아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방치한다는 거는 국가가 너무 많이 잘못하는 지금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엊그제는 충청도 한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중환자실 근무를 하지 않겠다. 네. 예? 그렇죠. 이거 뭐 일정하게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그 잘못되면 사법적 책임을 물으니 차라리 내 사표를 낼 망정 중환자실은 다 거부를 갖다가 통째로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번에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뭐 결국은 이게 이제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특례법에 의해서 8개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료사고라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도 뭐 또 의료사고에 우리 친척들이 또 당한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시스템을 해결하고 어떤 결국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계 어디에도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를 죽이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뭔가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를 민사적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를 한다면 해결했는데 이 사람을 덜컥 구속을 시켰으니까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게 말이 구속이지 인디안들은 구속을 하면 죽는데요. 바로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갇혀 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 공포증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의 동료는 암으로 투병하는 분인데 그분은 또 얼굴을 또 공개해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사법적인 살인입니다. 제가 볼 때 유례 없이 이렇게 강경하게 가는 부분은 지금 의사들의 지금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들을 본때를 좀 보이겠다 이런 의도도 배후에 숨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료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신들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는 알짜 없이 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재인 케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투쟁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부하고 지금 입장에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의사들의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사들도 사실은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잘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원협회도 현재 신포괄 수가가 행위별 수가보다 30% 정도 더 수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하려고는 하는데 결국 5년, 10년 지나면 그걸 깎을 것이기 때문에 겁난다. 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문제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화로 넣은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 이거 결국은 삭감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의사들은 꼼짝없이 당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그 기조가 지금 현 의협집행부에는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집행부가 협상이나 다른 어떤 엉뚱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이 대화를 하자고 지금도 열려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대화하자는 그때에 와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충분든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면 웬만한 의사들은 아마 의료행위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공직자분들도 계실 거고 뭐 김용희 이사장도 계실 거고 의보공단에 그다음에 정권에서 뭐 이런 것들을 문재인 케어를 갖다가 기한해서 밀어붙이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뉴스 브리핑에서 이 멤버하고 또 그쪽의 멤버들하고 진짜 무한 토론 그러니까 시간 제한 없이 끝까지 한번 토론을 해보겠다고 하시면요.
언제든 저희들이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하려면 제대로 한번 토론을 해라. 이 부분은 일방적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국민들 잘 몰라요. 조금만 용어가 복잡해지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 국민들한테 마치 문재인 케어에서 엄청난 수혜가 가고 의사들이 도둑이냥 하면서 그 이후에 발생될 시스템의 파괴, 후유증들을 걱정을 이렇게 하지 않게 만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원장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협상단에서 상대방 측도 이제 같은 의사들이 많아요. 저 거기 뭐 보건복지부에도 그 의사 출신들이 많대요. 의대 나오가. 예. 그래도 우리 같은 고향 후배 또 인상 좋은 또 후배도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방송을 또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속지는 마세요. 아니, 제가 뭐 또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또 이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요. 또 이렇게 좋게 대화를 하고 또 원칙은 양보 안 해야죠. 그래서 좋은 제안인데요.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근데 아마 힘들 겁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의 생각하는 거하고 또 위에 청와대의 지시도 있을 거고 어떻게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마 분명히 나오고 싶겠죠. 근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공직에 남아 있으려면 영혼이 없어야 남아 있지. 영혼이 있으면 못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분들이 뭐 웃고 이렇게 저희 잘 이야기한다고 저하고 토론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차하면 쏘으니까 그게 조심은 눈은 똑바로 떠야 돼요. 제일 문제는 정책을 진행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없죠. 왜냐하면 정권 딱 1년 안에는 바짝 엎드리고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간이나 썰개나 빼고 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내가 적폐 지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이래야 되고 1년이 딱 넘으면 나중에 내 요거 추진했다가 나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살살살 이렇게 이제 피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1년 반만 넘기면 올 연말까지만 가면 이거 문재인 케어 안 된다고 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실실 뒤로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목숨 걸고 덤빌 공무원들도 없어요. 나중에 정권 바뀌면 깜빵 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사안 같은 데 보면 같은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제일 억울하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에는 예. BBK가 김경준 거라고 하고 다스가 내게 아니라 카드만은 와 11년 뒤에 내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그 영화 참 잘 만드는 거예요. 제목 참 잘 만드는 거죠. 그 인생의 진리를 잘 표현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기를 AI 이거 좋아요. AI를 검찰하고 정치를 AI로 대체합시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눈치 안 보고 예. 합리적이고. 예. 운전도 거의 AI가 해야 되는데 사실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돌발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검찰이나 정치 분야는 AI로 하면 별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김 원장님이 AI로 검찰과 무슨 공직자들 상당수를 바꾸자라는 거는 너희들은 영혼이 없는 로봇이다라고 상당히 그런 건 안 해요. 엄청난 디서를 갖다가 이렇게 담아서 뭐 저는 이제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문자 그대로. 그럼 AI 말씀 나오신 길에 그냥 의사도 병원도 AI로 하시죠. 우리 어떠세요? 또 의사는 AI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의사는 이 환자와 의사의 그 개인적인 위로와 접촉.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이제 후각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친구들이 막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요. 그때 나와야 되는데 또 저는 또 배려심이 너무 많아가 참고 대화에 참가했는데 그리고 후배 이비인후과에 찾아가니까 또 다른 대진 의사가 이거 안 돌아오라는 게 후각을 안 돌아가긴 뭘 안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이게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두고 환자를 격려하고 또 만져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 플라시바 효과가 있잖아요. 이거 병원에 그 의사분들이 환자한테 위로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건 AI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장 처음에 급성 신장병이 생겨가 병원에 갔더만은 그 대학병원에 한 의사분이 이러더라고요. 자네는 이제 만성 신부전이야. 만성 신부전. 정신 차려. 이제 뭐 끝났어. 이러더라고요. 아, 그거 안 되죠. 내가 그 사람 지금도 이름을 기억이 나요. 성이 무슨 표시인데 내가 그때 야 내가 정말 저 인간을 갖다가 죽이고 나도 죽여버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분노하더래.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분 이러더만은 나보고 웃자라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와, 그래서 제가 오늘날 성격이 좀 삐뚤어진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성격 좋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암 투병을 하는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암 보조 치료도 받고 모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까 3분 진료를 하기 때문에 라포가 전혀 우리 환자와 의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라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상처받는 거는 할 수 없는데요. 잘 모르는데요. 검사 결과 모르겠는데요. 검사는 왜 했고 약은 왜 투약했고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고 희망도 주지 않고 자긴 몰라. 약만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사실은 아까 얘기한 서민들이 손해보는 의료 제도에 빠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 제가 봐서는 그 대학병원의 교수가 환자하고 얘기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항암 치료하는 환자를 100명을 봐야 돼요. 그러면 10분에 3명을 예약해 놓고 진료를 하게 되는데 3분 동안 암 환자하고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병원의 교수들도 이 부분도 좀 바꾸어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환자들도 10분씩 진료하게 해달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재인 케어와 또 의료 문제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병원인까지 보시고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밤늦게 이런 토론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료보험 이 지금 전면급여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근본적으로 사기고 그래서 실패의 날이 멀지 않았다. 6개월만 더 버티면 손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